금값 이야기합니다. 금값 오르다가 계속 오르다가 정말로 많이 오르다가 상당히 내렸습니다. 최근 3일 동안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거의 한 9% 정도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다. $4,000 밑으로 내려갔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금이라는 자산이 이번에 되게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 하루 만에 6%가 떨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6% 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금의 유통 물량이 되게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금이 별로 없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네. 장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1970년대도 금이 보통 사이클이 10년 정도 오거든요. 근데 이 조정이 오고 난 네. 뒤에 진짜 엄청난 피날레가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의 상승장도 2019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대략 한 2030년 정도까지를 그 전체 사이클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큰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들 에이펙 이야기하고 관세 이야기 하니까요. 오늘 심층 라이브는 금값 이야기합니다. 금값 오르다가 계속 오르다가 정말로 많이 오르다가 상당히 내렸습니다. 스테커스의 조규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게 안녕하십니까. 얼마 만이죠? 한 6개월 만에? 네, 1년? 그래도 한 최근에 몇 달 전에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때하고 또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스테커스 그 회사 이름 네. 그때 이제 도매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물론 이제 분석 때문에 나오셨지만 스테커스 뭐 특별한 이름의 이유가 있어요? 해외에서는 금 투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금을 보유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자들은 금 투자자들을 이제 스테커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스택에 네. 쌓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스테커스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많이 쌓아놓으셨어요?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열심히 쌓았는데 이게 쌓일 정도는 아니네요. 네. 자, 최근에 뭐 물론 자산 가격이라는 게 뭐 쭉 가는 게 있습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최근에 좀 많이 내려서 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야, 이 금값은 구조적으로 뭐 중앙은행도 엄청 사고 이래서 뭐 돈도 많이 풀리고 해서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뒤늦게 ETF 같은 거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많이 물렸어요. 네. 일단 내려간 이유부터 볼까요? 일단 거의 최근 3일 동안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한 4,400불 정도를 찍고 난 뒤에 지금 이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거의 한 9% 정도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다. $4,000 밑으로 내려갔죠? 네, 맞습니다. 지금 $3,90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건 아무래도 첫 번째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꺾였다라는 거. 파월이 최근 연설에서 이제 12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금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던 시작점이 이제 올해 8월? 네, 8월 정도였거든요. 그때 이제 9월 FOMC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고, 그리고 이런 금리 인하가 올해만 해도 3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 이거 금이 좋은 건데 라는 트리거로 오르고 시작했었던 게 이제 좀 그런 기대감이 다시 줄어들m에 따라서 금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관세 전쟁이 다시 불거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 금 가격이 올랐었는데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협상이 잘 진전될 거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금보다는 이제 위험자산으로 좀 돈이 옮겨가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좀 진정된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이 이제 금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그런 이유보다도 그냥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좀 금이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습니다. 그냥 그것에 대한 과열의 정상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수치로 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이걸 입증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일단 제일 큰 이유는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금리 때문에 내렸다고 보시는 건 그건 금이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는 과정 가운데서 통화량이 더 많이 풀리게 될 거고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금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팍싹 식으면서 이제 금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수요도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면서 금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시장은 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는 게,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만약에 그것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다른 자산군 중에서 가격이 되게 유독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빠져나가니까 유독 많이 오르는 게 있어야겠지만 딱히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최근에 달러 지수가 약간 상승하긴 했지만 그것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금 가격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이 금이라는 자산이 원래도 변동성이 되게 적은 자산인데 최근에 오를 때 되게 가파르게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RSI 지표만 보더라도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그런 과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 만에 금 가격이 거의 6% 가까이 그래요. 네, 네. 하락했던 일도 네.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측면이 그냥 과열이 좀 진정되는 과정 가운데서 한번 이렇게 가격이 좀 큰 하락이 나타난 것뿐이지 이게 뭔가 하락 추세로 변환됐다라던가 금의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바뀌었다던가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값을 올린 여러 대내외적인 환경은 크게 바뀐 게 없다. 네. 그런데 왜 갑자기 6% 꼬라박았을까? 역대급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뭐랄까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정리하면. 그렇죠. 뭐 어떤 상승이든 사실 상승과 조정과 네. 이렇게 반복되면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6% 하락을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13년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나온 그 정도의 하락이라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그 전에는 더 떨어진 적 있어요? 그죠. 2013년 정도에는 거의 7% 이상 하락한 적도 있었어요. 단 네. 하루 만에.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 금 가격이 이렇게 단기간에 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락하기 직전까지 엄청 되게 뉴스나 뭐 그다음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금에 대한 이제 좋은 이슈들을 많이 소개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네. 근데 저는 6% 하락하는 걸 보면서 정말 오히려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이 변동성이 되게 낮은 자산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 2% 정도 오르거나 떨어지면 폭등했다, 폭락했다라는 이야기를 쓸 정도로 그 금이 원래 변동성이 되게 낮은 자산인데 6%가 떨어졌다라는 건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나스닥이요? 네, 막 엄청나게 큰 이슈가 있으면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닌데 6% 하락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제가 생각했을 땐 금의 유통 물량이 정말 많이 줄었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실제로 이제 중앙은행들이 2010년부터 실물 금에 대한 수요를 계속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을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정치 기준으로 지금 올해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을 합치면 그 근본이제였던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높은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중앙은행들이 이 정도로 많이 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사실상 중앙은행들이 오늘 샀다 내일 팔았다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 정도의 실물 금은 사라졌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시장에서 사라졌다. 네, 시장에서 사라졌다. 중앙은행 곳간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바젤3 개편안에서 이게 이 올해 7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금이 티어 1 자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티어 1 자산이라는 거는 무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나 국채를 보유하지 않고 금을 보유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은행들이나 이제 투자기관들 입장에서는 그 금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늘어나서 좋은 건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냥 금이 아니라 실물 금 그것도 그 기관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실물 금만을 티어 1 자산으로 올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 은행들이나 투자 기관들이 금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실물 금에 대한 수요를 쭉 빨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에 실물 금에 대한 공급량이 되게 많이 줄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를 때도 이제 2, 3%만 올라도 원래는 폭등 폭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오를 때도 막 5, 6%씩 오르는 일들도 발생하고 떨어질 때도 6%씩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건 실물 금에 대한 공급이 되게 타이트해졌고 이거는 앞으로 금이 상승하는 과정 가운데서 더 큰 상승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게 아닐까 전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튀어오르거나 떨어질 때 안전자산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여 년 동안 제일 깜짝 놀란 날이 언제일까 이렇게 보면 9.11? 네. 2001년인가 그렇죠. 네. 그땐 어땠어요? 기억나요? 금 가격이요? 그때도 6%씩 튀어오르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금 가격이 튀어오른다고 하더라도 보통 3.7%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네. 많이 튀어오를 때 나타나는 네. 금 가격인데 근데 이제 6%나 증시는 5% 뭐 10% 이상 무너지는 거 다반사거든요. 10년에 한 맞습니다. 번씩. 네. 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제 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뭐 하루 만에 얼마나 떨어졌는지까지는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네. 그 기간 동안 금 가격이
25% 정도 하락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금이라는 자산이 이번에 되게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 하루 만에 6%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6% 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금의 유통 물량이 되게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금이 별로 없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네. 장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은 만약에 진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금 가격이 여기서 20%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조정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이유가 1970년대도 금이 보통 사이클이 10년 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70년부터 80년까지 올랐는데 그 딱 중간인 1975년에 금이 큰 조정이 왔어요. 거의 한 30-40% 정도 하락하는. 오. 네. 근데 이 조정이 오고 난 네. 뒤에 진짜 엄청난 피날레가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의 상승장에서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상승장이 이어졌는데 이제 거의 중간 부근인 2008년에 이제 한 20%에서 25% 정도 하락하는 그런 조정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금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지난 100년 동안 금의 사이클에서는 한 중반부나 그 지점을 지나가는 시점에서 꼭 한번 큰 조정이 오더라. 그리고 그 조정 이후의 상승이 정말 드라마틱한 상승이 일어나더라라는 걸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사실 이번의 상승장도 2019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대략 한 2030년 정도까지를 그 전체 사이클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2025년인 지금은 한 그 중반부를 좀 지난 시점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큰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조정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뒤에 있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피날레가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 패턴으로 보자면. 아까 75년, 70년대 중반 네. 한 30-40%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네. 거의 폭락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10년대 중반이면 오일 쇼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 버리니까 네.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금이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경제위기가 오면 금 그러니까요. 가격을 네. 금을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사람들한테 잘못 교육된 통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과거 우리 인류 역사의 수많은 기간 동안 대부분의 위기가 인플레이션형 위기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위기는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은 금이기 때문에 위기는 금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접해졌던 건데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1980년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 거의 위기가 디플레이션형 위기였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돈을 많이 풀어서 온 그렇죠. 네, 그때 저금리로 인해서 네. 서브프라임 터지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때 빼고는 나머지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를 우리가 많이 겪었다 보니까 디플레이션형 위기 때는 당연히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제 반대로 금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다. 그래서 대공황 네.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대공황 때는 근본이제여서 금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금이랑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자산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은이거든요. 네. 근데 은 가격이 마이너스 56%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29년에 네, 맞습니다. 그 하락률은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은 하락률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만약에 그때도 금이라는 가격이 자유시장 경제에 따라 이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금 가격도 하락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만큼 네. 경기 침체가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금 가격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1975년에도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으면서 잠깐 디플레이션이 나타났거든요.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 가격이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처럼 우리도 요번에 이제 이 금이라는 자산이 오를 때 기본적으로 경제 체력이 안 좋으니까 금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경제 상황도 되게 불안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 사이클 기간 동안에 경기 침체가 한 번 정도 일어날 타이밍이 사실은 역사적인 패턴을 보자면 지금부터 내년 정도 수준에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게 뭐 이번에도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일지 혹은 반대로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일지는 모르겠지만 인류가 되게 많이 학습했던 건 지난 40-50년 동안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를 많이 겪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좀 반작용으로 금 가격이 만약에 크게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따라올 그 뭐 예를 들면 2027년, 2028년부터 발생될 그런 상승이 정말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만약 개인적으로 드는 지금 것 같습니다. 붕괴가 된다면 네, 맞습니다. 뭐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와서 경제가 완전 뒤집어졌어. 금값은 오를 거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군요. 그죠? 네, 맞습니다. 돈이 많이 풀려서 무너진다면 그건 금값이 오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맞습니다. 네. 경기가 안 좋아서 무너질 경우에 금값은 꼭 오르는 게 아니고 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금값도 같이 무너져 버렸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는 우리가 이제 2001년 9.11 때부터 저금리로 이제 금리 쫙 낮춰서 경기 시장에 돈 풀고 그죠? 네. 양적 완화를 그때 몇 년부터 합니까? 그때도 한 4천조, 5천조 풀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럼 자산 시장 쫙 부동산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가 2006년 7년쯤에 무너지고 결국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연결이 됐는데 그러면 이건 결국 돈을 못 잡아서 그때 그린스펀이 그 국제금리 안 잡히는 거 보고 네. 상원인가 하원 청문회 가서 왜 안 잡히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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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건 돈이 많이 풀려서 그랬는데 그때 금값은 왜 무너졌대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 과정 가운데서는 금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다시 한 번만 질문해 네.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서프라임 그러니까 2001년 이후에 저금리로 쫙 내려와서 네. 그다음부터 이제 돈이 쫙 풀리잖아요. 저금리로. 미국의 금리를 1%까지인가 네. 확 낮췄거든요. 5인가 6에서. 네. 그죠? 이제 IT 버블 꺼지면서 9.11로 난리 나고 네. 2001년도에 저금리가 되면서 제 기억에 돈이 쫙 풀리면서 이제 미국에서 집값이 우리도 집값이 그때 쫙 올라가고 이렇게 네. 올라갔단 말이죠. 그때 금값도 네, 2000년 갔겠군요.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제 말은 네. 돈이 와야 많이 풀렸는데 네. 금값이 무너져 버렸을까? 네. 네. 돈이 많이 풀렸으면 금은 계속 버티거나 더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네. 이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게 뭐 경제 위기에 뭐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후기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네, 네, 네. 3분면으로 나눴을 때 경제 위기의 아주 초기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금 가격은 올라가는데 주식 가격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네.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 때문에 주식은 좀 팔고 금을 사지만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경제 위기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금난이 일어난다던가 마진콜이 일어난다던가 이렇게 캐시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일 때는 초기에는 이제 금 가격은 오르고 주식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격적인 경제 위기가 시작될 때는 주식도 떨어지고 금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채권 가격까지 같이 떨어지는 그런 찰나의 순간들이 많이 존재를 했거든요. 네. 사실 그때는 그냥 자금경색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이제 후기 정도 들어갔을 때 여전히 주식 가격은 하락하지만 그때 이제 금 가격은 먼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돈을 풀려는 기미가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주식보다도 훨씬 더 먼저 가격을 상승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시피 돈을 풀면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는 돈을 푸는 그 과정 가운데서 좀 많이 돈을 풀면 그걸 이제 시장이 받아들여서 금 가격이 상승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금의 슈퍼 사이클을 만드는 것에 가장 큰 부분은 돈이 풀린다라기보다 그 돈에 대한 신뢰가 깨질 때 많이 오른다라는 걸 알 수가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고대 그리스 때도 사실은 그 국가가 재정난에 휩싸이고 이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데나리우스라는 화폐에다가 그래요. 예. 예, 그건 이제 로마. 고대 로마군요. 로마의 고대 그리스 화폐, 때는 네. 이제 드라크마. 네, 네. 드라크마라는 화폐에다가 이제 구리를 많이 섞었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섞일 때는 그러니까 섞인다는 건 이제 결국에는 화폐의 양이 많아진다는 건데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율이 되게 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금 가격도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구리를 섞는 건 티가 많이 나니까 네. 나중에 전체 양의 막 50%가 구리로 섞이고 하면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 순은 같은 거는 이제 장롱에 쟁여놓고 조금 이제 순도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장에 시작하거든요. 이제 악화만 남는다 뭐 이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은은 이퀄 드라크마였어요. 그러니까 뭐 은이라는 것의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하니까 너 이 드라크마 가져올 거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은을 살 때 이 드라크마를 가져와라. 뭐 5 드라크마를 가지고 와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물가가 변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때는 그 괜찮은데. 네, 괜찮습니다. 화폐가 많이 풀려도 괜찮고 심지어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그 프랑스 혁명기 시기 때 보면 아시냐라는 화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이제 그 7년 전쟁을 겪으면서 아무래도 재정난에 휩싸이다 보니까 뭐 별의별 거를 막 다 팔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의 담보인 이제 토지나 이제 교회 건물 같은 걸 이제 담보로 잡아서 아시냐라는 화폐를 발행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많이 풀다가 나중에는 그 못 바꿔준다. 그러니까 담보도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초반에는 그 강력한 정부의 신뢰로 밀고 가니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본위제를 했는데 네. 그 곳간에 그 본위제 금이든 은이든 그게 곳간에 그만큼 화폐 발행한 만큼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보다 훨씬 오버해서 초과해서 발행했다 이 말씀이신 그죠? 거죠? 네. 발행을 해도 네. 그 정부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이 있으면 물가가 안 오르더라. 속아주면. 네, 속아주면. 네, 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하거나 이제 그렇게 신뢰가 깨지는 네.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화폐 가치가 낮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걸 알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가격이 언제 올랐는가를 그냥 너무 먼 미래 말고 가까운 미래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첫 번째로는 화폐를 너무 많이 푸니까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네, 있었고 두 번째는 화폐를 많이 푸는 것도 많이 푸는 건데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내가 국채로 받아서 얻는 이자가 적어도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야 국채를 사줄 가치라는 걸 느낄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달러라는 자산을 갖고 있을 가치를 느끼는데 달러를 갖고 있어도 심지어 국채를 가지고 있어도 인플레이션이 그것보다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국채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력을 못 느끼기 시작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미국 정부는 그리고 연준은 나의 자산을 절대 지켜주지 않는구나. 달러라는 가치를 영원히 그 뭔가 잘 유지시켜줄 그런 생각 자체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뭐 외환 보유고를 동결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해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던가 네. 여기서 완전히 이제 신뢰가 끊어지면서 이제 금의 사이클이 오는 거라 사실 우리가 오늘 제가 나와서 뭐 금의 상승 이유 뭐 하락 이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재밌지만 저는 항상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질을 잊고 자꾸 다른 걸로 투자를 하면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렇죠. 지금 네. 팔아야 되나? 지금 사야 되나? 맞아. 예. 사실 이거 아니거든요. 본질이 제일 중요한 네. 거고 그 본질을 이해하면 금이 왜 이런 슈퍼 사이클이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에서는 달러 값이 삐걱하면 올해 전 세계 자산 중에 유일하게 가격이 내린 건 이제 달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7, 8%, 한 10%까지 내렸다가 한 7, 8% 때는 조금 올랐으니까 최근에. 네. 근데 그 정도 삐끗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도 영향을 주겠군요. 네, 맞습니다. 달러값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저런 어떤 패권 전쟁, 관세 전쟁, 지정학적인 어떤 다른 재편, 공급망의 재편 이거 하다가 저거 트럼프 뜻대로 안 되겠는데, 무너지겠는데, 이런 어떤 달러 패권이 삐걱하는 순간이 금값이 올라가긴 가장 좋은 트리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기름을 부은 건 전 맞다고 생각해요. 이 달러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이제 그 깨는데 기름을 부은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관세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짧게 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관세 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관세 전쟁 때문에 금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금 가격은 2019년부터 상승 사이클이 시작해서 계속 오르고 있었고 그것보다 훨씬 전인 2010년부터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 매입량을 늘리기 시작했고 그것보다 훨씬 이전인 2000년대부터 이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고에 차지하는 달러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맞아요. 포인트들을 우리가 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아직도 달러가 안전자산이고 가장 최고의 자산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들인 중앙은행들은 왜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이동하고 있겠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한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그래야 이제 더 나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 이들은 왜 그럴까를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결국엔 부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부채가 한 37조 달러, 거의 38조 달러에 이르르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경 원 정도에 가까운데, 사실은 숫자 자체로만 보면은 뭐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그게 뭐 저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부채의 양만 따졌을 때. 왜냐면은 GDP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으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120% 정도를 넘어섰거든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높은 수준이고, 역사적으로 패권국들 보면은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120% 정도를 넘어섰을 때는 부채가 이제 더 이상 늘지 못하고 부채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이 바뀌었다, 재정 정책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까지 넘어서면 이제 다른 국가들이나 투자 기관들이 미국의 국채를 잘 안 사주기 시작하거든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도 그 광대한 제국의 로마도 결국엔 부채 문제 못 이겨서 이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허용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뭐 화폐 발행량을 늘리고, 시뇨리지 효과라고 하죠. 그 화폐 발행량을 늘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걸로 이제 뭐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그 소리 없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부채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걸 이제 역사적으로 늘 같은 패턴인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 긴축을 한다. 허리띠 졸라매고 이제 복지 줄이고 다 줄이고 해야 되는데, 네. 예, 당연히 어렵겠죠. 네.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방법이지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문제라고 한다면 GDP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 GDP가 분모에 있으니까 GDP를 늘리면 이제 부채 비율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 방법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부채를 줄였던 역사는 진짜 찾기가 어려워요. 레이건 행정부 때 한번 그런 식으로 부채 비율을 되게 줄였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 자체가 낮다 보니까 전체 지출에서 사실은 부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는 양이 되게 비율이 낮았거든요. 재정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1년에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거의 1조 달러? 예, 한 1.2조 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를 지출한다. 국방비보다 더 많은 양의 돈을 그냥 부채에 갚는 데만 이거는 쓰고 재정의 있죠. 24%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세금 걷어서 4분의 1을 네. 국채 이자 갚는 데 써요, 일본은. 맞습니다. 세수가 5조, 세수가 5조, 그리고 이제 부채가 7조니까, 지출이 7조니까, 사실 미국은 숨만 쉬어도 2조씩 계속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과연 이걸 생산성 혁신으로 뒤집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채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이 없단 아니지만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이제 투자 은행들이나 투자 기관들이나 큰 손들이 볼 땐 그건 거죠. 네.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은 역사적으로 영국 때도 그렇고 이제 프랑스 패권 때도 그랬고 스페인 패권, 그다음에 네덜란드 패권 때도 다 마찬가지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부채에 대한 가치를 활활 태우는 방식으로 얘네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버리고 달러 국채나 달러 자산을 버리고 이제 금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가장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네. 이번 금 사이클을 우리가 보면서도 여기에 뭐 어떤 뭐 트럼프가 됐던 누가 됐던 기름을 부으면 기본적인 상승 사이클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상승을 할 거고, 네.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완화되면은 좀 이제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그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은행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되게 신뢰할 만한 분이 올린 그 그래프를 봤는데, 각국의 주요국의 중앙은행의 자산 보유 비중 중에 네. 미 국채보다 금이 앞섰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걸 거다. 네.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그 기관이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걸 그 그래프를 갖다 올리신 것 같고, 혹시 이게 오해가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아니면 뭐 지난해 신규로 매입하고 팔고 할 거죠. 자산 비중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은행도 와이언베그 우리 4,200억 중에 10% 우리 주식하고 한국은행 자산운용사예요. 네네. 네. 그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미 국채를 많이 버리고 네. 금을 많이 산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기간, 예를 들어 지난해 미 국채보다 뭐 주요 중앙은행이 금을
더 샀다든지 이런 건 괜히 유의미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그와 관련된 통계를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저는 예.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 통계를 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중앙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금이 달러를 넘진 않았을 거예요. 아, 그렇게는 안 예, 되죠. 왜냐하면 네. 비중 차이가 워낙 많이 네, 나서. 근데 네. 최근에 뉴스에서 가장 유의미한 통계는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로를 넘었다라고는 하거든요. 오. 네, 원래는 유로랑도 차이가 좀 꽤 있었는데 네, 네. 금이 워낙 빠르게 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유로를 제치고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에 금이 이제 2위가 된 거죠. 원래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금이 1위였는데 달러 패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그 차이가 되게 많이 나게 됐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이제 금의 비중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늘어나는 퍼센테이지가 금을 매입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서 금이 달러를 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금의 가격이 올라서 그 비중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 비중은 똑같아도 가격이 높아지면은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도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그 금이 차지하는 비중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정도인가를 보면은 뭐 심할 때는 90%도 갔었죠. 이제 근본이제 이럴 때는. 네. 근데 그럴 때가 아닐 때는 네. 일반적으로 한 30-40%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있거든요. 많아요? 네, 많습니다. 원래는 이것도 훨씬 더 적었는데 금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금의 퍼센테이지가 확 늘어난 거죠. 그러네. 그래서 예를 들어 네, 맞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금 가격이 2배가 됐다고 치면 그걸 가격 비중으로 놓으면 네. 확 높아지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금을 별로 안 보유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저는 중앙은행들이 충분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지금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한 양, 그러니까 제 톤 기준으로 보면은 제 계산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제 기억에 맞다면 35,0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거냐면 지난 100년 동안 그 역사 중에 가장 많은 수치예요. 추정치 네. 기준으로는. 네. 근데 그게 그렇다라는 건 근본이제 때보다 2차 세계대전 때보다 그다음에 1970년 그 불안화폐 시스템이 되기 직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금을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근본이제 때보다 금의 중요성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반증이라서 그럼 이미 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런데도 아직도 전체 비중의 금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는 금 가격이 아직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싸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금 가격이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엔 중앙은행에서 보유하는 금에 대한 비중이 뭐 30-40%까지 올라가는 이제 역사적 평균치까지 올라가는 건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 국채 보유 비중을 1%만 줄이면 온스당 금값이 골드만삭스의 얘기예요. 네. 4,000달러에서 5,000달러? 온스당 그 기준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게 지금 가격이? 네, 온스당이요. 온스당 4,000달러, 지금 4,000달러, 3,900달러 왔다 갔다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이 미 국채 비중을 1%만 줄여도 금값이 그렇게 올라간다. 온스당 4,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그 말은 미 국채가 전 세계 중앙은행 곳간에 어마어마한 비중이다. 네. 이 말인데 하지만 추세상 금이 올라가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렇죠? 네. 조 대표님 같은 사람이 보면 네. 우리가 한국은행 1%, 2%가 되죠. 맞죠. 네. 근데 되게 답답하게 느끼시겠어요?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는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의 달러 패권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되었는가를 보면 처음엔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결국엔 이 달러가 유지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달러 국채를 사줘야만 이 달러 패권이 유지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달러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결국엔 미국은 달러를 계속 발행했는데 이 달러가 해외로 수출이 돼야 자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럼 이 달러를 누군가가 자꾸 가져가지고 그걸로 이제 미국 국채를 사줌으로써 달러는 계속 발행될 수 있고 그 발행된 또 달러가 해외로 빠지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어야 이 달러 패권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건데 누군가가 사줄 거냐 그건 결국 미국이 이제 달러를 발행하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사옴으로 인해서 달러를 이득을 보는 국가가 다시 미국 국채를 다시 사주는 구조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런 측면에서 이득을 보는 게 있으면 또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이제는
조금은 이제 금에 대한 중요성이 이전보다 많이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외환보유고의 전략적 비중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고 예,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 예. 우리 두 사람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애 금통위 위원들이 들으면 아마 틀림없이 네. 거기 분들은 거기 대부분 뭐 학자분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딱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허이 외환보유고는 뭐 돈 벌라고 있는 게 아닐세. 네, 맞습니다. 어이 좀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외환보유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같은 수익으로 지금 미국에 200억 달러 오늘 아침 도장 찍은 거 네. 어제죠. 200억 달러 줘야 되니까 조금 수익 비중을 높이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3프로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질문 드릴게요. 돈이 많이 풀렸고 특히 중앙은행들이 곳간에 계속 금을 쌓고 있고 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이론대로 한다면 네. 코인이나 S&P나 네. 비슷하다. 음. 돈은 많이 풀렸고 네. 살 수 있는 자산 금도 많이 올랐고 S&P도 많이 올랐고 코인도 많이 올랐다. 네. 비트코인도. 그래서 굳이 이런 아직도 뭐랄까 상승세가 뚜렷한 자산들이 있는데 왜 금을 사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쵸. 사실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에브리띵 랠리라고 하잖아요. 뭐 다 오릅니다. 뭐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뭐 NFT도 오르고 다 오르는 이 네. 상황에서 저는 왜 굳이 또 금인가라고 말씀을 드리냐라면 주식도 당연히 보유해야 되고 그러니까 채권이 됐든 코인 됐든 다 당연히 어느 정도 배분해서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금도 배분해서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야기 드리는 거의 핵심은 금이 그 정도로 중요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금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이라도 꼭 보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꼭 금에 몰빵해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금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화폐 가치가 빠르게 하락했던 시기들을 나열해 보면 패권국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상당하지만 그건 이제 뭐 좀 너무 옛날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화폐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국가들 보면 주가 지수가 폭등을 해요. 근데 그 주가 지수가 폭등하는 게 과연 정말 실질적인 가치가 폭등했냐라는 거죠. 지금도 화폐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그 떨어지는 가치에 대한 거 우리가 솔직히 숫자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뭐 CPI가 됐던 PPI가 됐던 그런 지수들을 쓰지만 그것도 저는 명확하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한 영향으로 다른 자산들도 오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땐 다 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화폐 가치가 더 좀 빠르게 떨어지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실물 자산 말고 나머지는 실질 구매력이 되게 많이 낮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들에 대한 대비로 금을 보유해야 한다라는 거죠. 화폐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게 되면 명목 가치는 다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인 가치는 부동산은 좀 그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얘는 좀 빼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명목 가치만 올라갈 뿐 실질 가치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주식 안에서도 금광 주식이나 아니면 에너지 기업, 헬스케어 기업 같은 경우들은 아닌 경우가 많이 나타났지만 그냥 주가지수 전체 자체를 보면 낮아져요. 명확해요. 아주 명확합니다. 금 가격이 지난 100년 동안의 상승 사이클을 다 두고 보잖아요. 그때 주가지수가 정말 다 되게 빌빌 기었습니다. 안 좋을 때는 폭락하기도 하고 폭락이 아니더라도 거의 10년 동안 거진 상승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빌빌 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건 지금은 에브리띵 랠리처럼 느껴져도 결국에는 이 시기가 지남에 따라 어떤 자산 한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될 거고 그 자금이 쏠리는 건 보통은 실물 자산이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명목 가격이 아닌 실질 구매력 측면에서 주식과 같은 자산에 가격 하락에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아니면 다행이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자산도 일부는 꼭 보유해야 포트폴리오가 안정성이 올라가고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식의 비중을 한 10% 정도 보유하고 그 다음에 뭐 매년 리밸런싱 한 번씩만 해줘도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보다 조금 더 안정성도 올라가고 수익률도 올라가는 그런 좋은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뭐 금에 투자하십시오가 아니고 당신이 지금 투자하고 있다면 그 포트의 하나에
금을 넣으십시오라는 표현이 더 맞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중앙은행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 측면을 여쭤볼게요. 중앙은행 때문에 오르고 있다 말고 또 사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중앙은행 말고도 이제 투자 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물금이 유독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바젤 3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라고 한다면 아마도 ETF 영향이겠죠. 개인 투자자들도 금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ETF 수요가 늘어나고 이제 ETF 중에서도 미국 상장된 ETF인 GLD 같은 경우는 현물 기반이다 보니까 그만큼 실물을 좀 많이 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실물이 생각보다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뭐 금은방 가면 금 구할 수 있고 아니면 ETF로 투자하면 금 투자할 수 있고 뭐 KRX 금 시장으로 금 사면 되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그렇게 투자하는 접근성이 좋은 거에 비해 실물금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채굴해서 한 군데 모은 다음에 쌓으면 고작 자유여신상의 절반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 정도로 금이 되게 희귀해요. 아까 중앙은행에 몇만 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35,000톤 있습니다. 근데 그 쌓아봤자? 네, 쌓아봤자 얼마 안 35,000톤 되는. 쌓아봤자? 네, 그거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한 전 세계 지구상 금의 20%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합치면 한 26만 톤 정도 됩니다. 네, 26만 톤 정도. 아직 안 캔 게 한 6만 톤 정도 되니까. 네. 네. 그래 아무튼 그것까지 다 캐서 쌓아 올려도 네. 자유여신상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는 ETF나 아니면 금융상품들은 당연히 실물 금보다 더 많은 양이 발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뭐 LBMA 런던 금시장이나 혹은 뉴욕의 상품 거래소인 이제 코맥스 같은 데를 보면 거기서 이제 금 재고가 계속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금의 유통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중에서도 실물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어쩌면 만약에 금에 대한 그런 공급 부족 사태 같은 게 터진다라고 했을 때 가격 상승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2022년쯤에 이제 니켈 사태가 있었습니다. LME에서는 그때 이제 중국의 칭산홀딩스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니켈 생산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서 이제 금에 대한 공매도를 많이 했었어요. 네. 자기네들이 느낄 때는 니켈 값이 좀 많이 올랐다고 평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뭐 니켈 가격이 더 올라가면 그냥 캐서 갚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공매도를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는데 러시아가 전 세계 니켈 생산이 한 10% 정도가 될 정도로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물 인도 사태가 터진 거예요. 니켈에 대해서. 근데 실물이 없잖아요. 당연히 LME는 그 정도의 실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물 계약이니까 나중에 이제 니켈이 나올 걸 담보로 막 20배 이상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그런 종이 계약들이 많이 발생이 된 건데 네. 니켈을 못 주니까 니켈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2만 불, 뭐 2만 5천 불, 5만 불, 막 나중에 10만 불이 고작 이틀 사이에 이 정도로 막 치솟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LME에서는 거래를 전면 다 취소해버리고 그 수익 났던 사람들한테도 수익을 안 주고 그냥 거래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결국에 금도 이 종이 계약과 그다음에 실물과의 괴리가 몇 배냐라고 하면 138배 정도가 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실물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나중에 뭐 공급 대란 같은 일이 터졌을 때 금 가격은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빠르게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는 여전한데 네. 그걸 지급할 수 있는 실물이 적다라고 한다면 네, 그만큼 사실은 뭐 우리가 그걸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국제 시세 자체가 그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최근에 저는 6% 하락,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6%의 하락, 이 정도로 금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거에는 실물 수요가 되게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실물 수요가 장기 수요의 측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ETF의 시대니까요. 네. 금값 오르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나도 금 비중을 조금만 뭐 얼마만이라도 나 한 300만 원이라도 살까 하면 우리가 다 ETF로 사실 거예요. 우리 네. 투자자분들이 그죠? ETF도 이제 기초자산이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상품 시장일 수도 있고 네. 또는 KRX 한국 거를 추종하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그죠? 그 차이가
혹시 있는지하고 네. 또 선물도 있고 현물도 있죠. 요 차이도 좀 있어요. 아니면 아무거나 사도 결국은 다 똑같아요. 있어요. 확고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형태가 이제 ETF인데 우리나라에서 ETF를 검색하면 금 지수를 좀 쫓아가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KRX 금 현물 지수를 이제 투자하는 ETF가 많거든요. 근데 KRX 금 현물이 다 좋은데 얘가 우리나라의 좀 공급적인 특성 때문에 가격이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한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있었어요.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다시피. 비트코인처럼?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금 가격이 비싼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공급적 특성 때문인데 삼면은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북한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금이 해외로부터 이렇게 유출입하는 게 시차가 좀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그 거래 단위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뭐 되게 규모 있는 금거래소들 아니고서는 그런 거래도 못해서 사실 정작 금에 대한 수요가 막 몰리기 시작할 때는 공급이 되게 타이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웃돈을 주고라도 살려는 수요가 더 많아질 테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 김치 프리미엄이 한 1년에 두세 번 정도 이제 발생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2019년부터 제가 계속 금 투자를 해오면서 트래킹 했을 때는 그때는 한 3%에서 5% 정도 되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었구나 이런 말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20%까지 치솟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거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요즘 금값 많이 올랐다. 나도 금이나 좀 투자해볼까 하고 이제 KRX나 아니면 KRX를 추종하는 ETF로 투자를 하면 이 공급 문제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결이 되거든요. 시차가 좀 있다 뿐이지. 네. 그래서 지금도 김치 프리미엄이 한 0.5%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금 가격이 뭐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안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언젠간 마이너스 18% 정도의 손실을 무조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KRX는 좋게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김치 프리미엄이 없을 때 투자를 하면 나중에 김치 프리미엄이 20% 올랐을 때 우리는 그 금 가격이 오른 거에 플러스 20%의 수익이 더 나는 거지만 근데 대부분 일반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개념을 잘 모르고 투자하시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의 관심이 높을 때 같이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거 하나 배웠네.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국내 금 KRX의 현물 추종하는 ETF ETF에 그렇게 써져 있겠죠. 뭐 에이스 맞습니다. KRX 금 현물, ETF, 맞습니다. 현물 ETF 이렇게 써져 있겠죠, 이름이? 네, 맞습니다. 그럼 네.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없으니까 이때 사주면 네. 다음에는 금값이 올랐을 근데 내리면 또 김치 프리미엄만큼 미국 상품 거래소마보다 더 떨어질 수 있겠네. 김치 프리미엄이 없는 수준이라서 네. 보통은 1%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것보다 좀 더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투자하기엔 되게 유리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살려면 네.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금현물을 하는 KRX ETF를 사는 게 프리미엄까지 먹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김치 프리미엄이 되게 높아진 시점에 내가 금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제가 바로 전에 출연했을 때가 김치 프리미엄이 좀 높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KRX보다는 차라리 금 ETF, 뭐 GLD 같은 거, 요런 ETF 그 선물이나 아니면 현물이더라도 미국 상장된 ETF 같은 거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것 같다라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요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선물이랑 현물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 선물이라는 건 이제 미래의 가격, 그러니까 미래의 계약을 그냥 거래를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실물이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현물이 자꾸 가격이 더 높아지는 백오데이션이 나타나는 일들이 이제 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뭐 이거는 저의 그냥 예측일 뿐이지만 저만의 생각일 뿐이지만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지속됨에 따라 더 잦게 그리고 더 크게 백오데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왕이면 지금은 그래도 그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이럴 때 실물을 사놓는 것도 좋고 아니면 KRX로 투자하는 것도 좋고 뭐 어쨌든 선물보다는 현물이 그리고 해외 상장 ETF 같은 것보다는 국내 금을 사놓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대표님은 이렇게 팔이나 목에
이렇게 금 현물이 없습니까? 저는 그냥 골드바로 투자를 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금목걸이나 금팔찌 같은 경우는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가공비가 들어서. 다만 얘는 사용 가치까지 있으니까 골드바는 사놓는다고 해서 5년 동안 뭐 쓸 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팔찌나 금목걸이는 5년 동안 쓴다고 해서 사용 가치도 있으니까 감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마치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다른 것처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주얼리를 원래 좋아한다 하면은 이제 금 주얼리를 착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금 주얼리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니, 이제 금붙이 장사하시는 분이 금 주얼리를 안 좋아할 수도 있지.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골드바를 쌓여 있는 걸 가끔 네. 집에 가서 보면은 그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둘 중에 뭐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되게 금 좋았습니다. 현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네. 그거 맡겨서 근데 네. 사실은 시장 경제에서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 맡겨서 1% 2% 받는 그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 맞습니다. 우리가 주식도 대여해주고 이자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부동산도 뭐 렌탈해주고 네. 월세 받는 것처럼 네. 모든 자산은 당연히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신용이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도 최근에는 이제 내 금을 빌려주고 1년에 한 1, 2% 정도 이자를 받는 그런 투자 현물을 네, 그럼 맞습니다. 갖다 줘요? 네, 골드바를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 하나은행에서 최근에 진행했었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거의 이제 현물을 빌려주면은 이자를 한 1.5% 정도 이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뭐 좋다고 보면 좋고 이제 뭐 1.5% 그거 하는 얘기야 내가 보유하겠다 하면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아니 근데 뭐 이게 큰 골드바 하나 얼마죠? 얼마나? 한 2억 정도 합니다. 2억. 네. 1%면 얼마예요? 근데 어차피 골드바라는 건 그냥 집안에 금고에 넣어놓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 2, 3년 안에 팔 생각도 없고. 네. 그런 다음에 1%, 2%는 굉장히 큰 건데 그럼 예를 들어 시중은행이라고 하죠.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네. A라는 시중은행이 그걸 1%나 2%를 주고 현물을 가져가면 네. 그 친구들 그거 어떻게 굴립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KRX 금시장에서 한 18% 정도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했다라는 건 네. 현물을 빌려와서 그냥 KRX에 팔기만 해도 은행은 1.5% 이자 주고 이제 수익을 16% 가져가는 거죠. 네. 예, 그런 차익 식으로 거래가 되는. 예, 차익 거래가 되는 아비트라지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팔고 이제 나중에 이제 금 1kg를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이제 지금 김치 프리미엄 다 붙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쟁여놓기만 하면은 이제 1.5% 이자 주고 18% 이득을 얻게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1년에 이런 일들이 한 두세 번 정도 보통 일어나니까 1.5% 이자를 주고 한 30% 40%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금값이 딱 오르면 특히 우리 투자자들은 성격이 급하니까 금 주세요 하고 가면 네. 그럼 이제 대표님 같은 분들이 해외에서 그걸 수입해 와야 되는데 네. 시간이 걸리고 네. 그 차이에 따라 수요가 높아지니까 네.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심지어 10% 넘게 20% 가까이 네.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때 어디서든 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만 그러니까 있으면. 일반 투자자들에게 그냥 빌려와서 1%, 2%뭐 연이자라면 네. 그 비율로 주고 그걸로 가지고 팔면 네. 그 20%, 10%의 프리미엄을 거의 다 먹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귀금속 업체들이 다 그렇지만 신탁업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구나. 네, 네, 공개 모집을 네. 하려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뭐 네. 그런 신탁 라이센스는 보험회사나 자산운용사나 은행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공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뭐 그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하나은행이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한국금거래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한국금거래소도 당연히 그 신탁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하나은행이랑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걸로 제가 볼 땐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저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신탁 라이센스가 있는 곳이랑 협업을 하면 당연히 뭐 그런 수익도 낼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더 하자면 뭐 고객과 그런 수익을 쉐어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뭐 그런 거 뭐 1, 2% 이자 받는 것보다 수익을 네. 쉐어하는 게 투자자들은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그것 관련된 상품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금 투자할 때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 뭐 근데 사실 시장이라는 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과거에 보면 갑자기 뭐 채광 기술이 발전한다든지 갑자기
금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진다든지 우리가 항상 예상 못한 그런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갑자기 금을 사 먹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네. 앞으로 또 좀 어떤 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뭘 좀 지켜봐야 합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적인 가격 흐름을 지켜보기보다는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지금 뭐 브릭스의 부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달러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모든 중앙은행들과 전 세계 이제 모든 국가들이 각자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네. 이게 점점 확전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먼저 체크하면서 금을 우리 포트폴리오에 잘 담아두고 이것을 좀 더 늘릴지 아니면 지금 수준을 유지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이제 차차 해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요일 금방에서 전화 와서 7돈, 7돈 현금 535만 원 주고 샀는데 사자 말자 떨어지고 있다. 자, 갖고 계셔 보시죠. 뭐. 네, 스테커스의 조규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